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 시작부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그 과학과 아주 사랑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저한테 그 사건 현장 의뢰까지 많이들 해오시더라고요. 아침 저 3번 카메라 감독님 아까 스마트폰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안드로이드 색상은 블랙. 오케이. 아니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젠 수사까지 하시게요? 그러니까. 저 박대리가 만년 대리 소리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사건 현장 속인 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학이 아주 꽁꽁 숨겨져 있다는 얘기지. 에이, 제가 누굽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전해드리는 남자 박대리 아닙니까? 제가 그 정도도 모를까 봐요? 그게 바로 과학수사 아닙니까? 범인들 딱 기다려. 쏠 수 있어.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2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학 수사의 발전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현대 과학수사의 개척자 에드몬 로카르트는 그 물질의 교환 법칙을 설파하면서 Every contact leaves a trace,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할 모든 실마리를 찾아내서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는 분들이죠. 오늘은 사건 현장을 풀어내는 과학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 교육기관 중 하나인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과학수사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는 최하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복준, 표창원, 권일용 선배님의 뒤를 잇는 경찰방송인 대전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경위 박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멘트 자판인 줄 알아서 누르는 네. 나올 것 같은데. 이제는 과학 수사하면 뭐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그런데도 과학 수사가 뭔지 이거다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과학수사란 학문적이나 또는 지식으로 이것들을 이뤄서 뭐 장비, 기법 등을 활용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수거해서 이것이 과연 범인의 동일성과 또는 범죄와의 관련성들을 수집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일종의 수사활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드라마 CSI나 우리나라 과학수사 드라마를 보면은 이 범인을 잡는데 과학수사대만 있으면 그냥 뭐 쉽게 잡더라고요. 맞아.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가요? 박 대리님, 진짜 굿 퀘스천인데 네. 이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영화적인 그런 게 가미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고 그렇게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일례를 들어서 이제 흔히 사건 현장에 나가면 이제 CCTV가 있잖아요. 네. 그럼 범인이 장갑을 착용했는지. 수사는 그렇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만큼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 김 과장 평소에 비해서 좀 뭔가 계속 기장해 보여요. 네, 평소 좀 눈빛이랑 좀 다르죠. 오호. 예, 일단 우리 하영이 형 알잖아요. 우리 또 현장 같이 누벼봤잖아요. 예. 저희 이제 시각과 후각과 미각, 그다음에 청각, 촉각 이렇게 오감으로 느껴본 이 과학 수사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뭐야? 살인 사건 현장 아니에요? 살짝 해주시면 대박! 있어요. 분이 평소에 뭐 지병 같은 걸 갖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신 상황이 아닐까. 네, 최근 대전에서 아주 핫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대전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21년 만에 검거가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21년 만에 이렇게 이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던데도 과학 수사가 또 큰 역할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1년 12월 21일 네.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둔 오전 10시경에 이제 대전의 한 모 은행에서 현금 수송 차량에 들어있는 3억 원이 이제 강취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2001년 10월 15일 날 어떤 사건이 또 발생을 하냐면은 예. 대전의 대덕구에 한 골목길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차에 치여서 정신을 잃게 되고 그 경찰관이 차고 있던 권총이 강치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 권총이 그 은행 강도 사건, 강도 살인 사건에서 이제 이용됐던 거죠. 네. 그 권총을 가지고서는 이제 발사를 했는데 거기 현금 출납과장님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가 되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된 다음에 이 차량, 그 범행에 이용됐던 그랜다이저 XG 차량이 네. 그 사건이 발생한 은행 주변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현장 감식 요원들이 출동을 하게 되고 그 차량에 대해서 감식을 했지만 네. 유전자라든가 지문에 대해서 그 범인들의 그 단서를 알아낼 수 있는 수사 단서는 발견되지 못했던 거죠. 차량 안에는 이제 수건이라든가 이제 마스크 이런 그 유리 물품만 있었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수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던 거죠. 이 사건의 현장에서 증거물로 남아있던 손수건과 마스크에서 네. 사실 과거에는 유전자 채취가 안 됐는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전자 증폭 기술로 유전자형을 검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현장에 있었던 동일한 유전자가 충북에서 2년 전에 불법 게임장 사건에서 발견했던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죠. 겹쳤구나. 네. 네. 이것을 이제 형사들이 수사에 나가면서 검거하게 됐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미제 사건으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DNA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도입됐던 거는 이제 1990년대 후반, 2000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그전에는 사실 과학 수사하면 지문이 최고다. 네.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제2의 수단으로 유전자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DNA는 범인의 특성을, 즉 누군가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강력한 도구인데요. 구조물을 잘 보면 이중 나선형 구조로 꼬여 있는데 여기에 특정한 염기 서열이 사람마다 반복되는 횟수와 위치가 다르다는 게 이제 개인 식별에 사용되는 게 바로 DNA 분석 기법입니다. 그럼 영화에서처럼 약간 이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면 뜨르르르르 하다가 딱딱 뜨면 약간 다 같이 환호성 막 지르고 출동하고 아. 실제로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역시 CSI 이펙트를 여전히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짜 8살이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네. 나가면 다 지문 여기 유전자 왜 안 나와요? 걔네처럼 왜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알다시피 픽션입니다. 영화는 영화다. 정말 뛰는 범인 위에 나는 경찰 있다. 이 얘기가 괜히 나온 네, 것 같지 맞습니다. 않은데 DNA 분석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과학 수사 기법들이 우리 범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죠. 일단은 제가 범인은 잡아봐서 아는데 좀 찔리신 거 있죠? 왜 이러세요? 아이, 왜 그래도 아는. 지문이라든지 혈흔이라든지 족적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 말씀하신 다양한 그 과학 수사 기법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과장님 이직하셨어요? 무슨 과학수사대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아이 한두 번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안 그래요? 예? 어디 갔어 내 동생? 아 분명히 여기 있었거든요. 꿈돌이가 사라졌어요. 꿈돌이 제가 진짜 아끼는 동생이거든요. 어디 갔지 꿈돌아? 꿈돌아. 이렇게는 못 찾을 것 같은데. 실종 신고를 어디? 그래 경찰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겠다. 꿈돌아, 경찰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꿈돌아 조금만 기다려. 형이 금방 찾아줄게. 꿈돌아, 꿈돌아 보고 싶다. KCSI 잠시만요. 과학수사 경찰 맞으시죠? 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과장남인데요. 제 동생 꿈돌이가 없어졌어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 예. 저와 함께 예. 과학적인 방법을 좀 배워보고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찰수사연수원은요, 국내 유일의 수사 전문 교육기관인데요. 과학수사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 잘 찾아온 거 맞죠? 빨리 과학적인 방법 알려주세요. 꾼돌이 같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들어가시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요? 과학을 가장 좋아하시는 남자라고 했는데 아직 한참 더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 수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 그걸 제가 알면 여기 왜 왔겠어요. 제일 중요한 기본 원칙은 현장 통제와 보존입니다. 이 안에 수많은 지문, 유전자 등 흔적 증거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현장 보존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시죠. 제 눈앞에 펼쳐진 사건 현장. 방바닥에 핏자국과 변사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뭐예요? 살인 사건 현장 아니에요? 이거? 실제 현장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기완 씨가 볼 때는 지금 저 앞에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홀로 누워 계시다 사망한 것 같은가요? 오케이,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자. 오케이. 답은 현장에 있기 마련이지요. 누군가 함께 있던 흔적과 다량의 핏자국. 감 잡았습니다. 예, 명백한 살인 사건입니다. 틀리셨습니다. 현장만 보시고 바로 편견을 갖고 자살이다 타살이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조사를 해나가고 모두 다 종합해서 이 현장의 증거물들이 자살을 말하는지 타살을 말하는지를 가지고 수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사해 볼까요? 저희가 현장에서 족적을 먼저 확인해 볼 거예요. 족적. 네. 신고가 저희에게 접수가 되면 과수요원들이 처음에 들어오겠죠. 네. 족적을 먼저 확인을 해줘야지 과수요원이 들어가면서 현장에 있는 증거물들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기환 씨, 불 좀 꺼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 불을 비추자 드러나는 수많은 발자국들. 자, 보이시죠? 네, 보인다. 이거는 저희 경찰 과학수사에서 사용하는 다기능 증거물 검색기라고 해서 사광으로 빛을 조사하기 때문에 족적이 잘 보입니다. 오, 진짜 잘 보인다. 수년간 쌓아온 족적 데이터는 15,000여 개에 달하는데요. 이 발자국만으로도 신발 종류와 구입 경로를 추적할 정도로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지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볼게요. 지문. 네. 비밀의 상자가 열립니다. 오, 대박. 지문을 찾을 때 이 S 분말이라고 하는 분말을 이용해서 한번 지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정물에 붓을 살짝 해주시면 대박. 있어요. 아직 안 보였을 텐데요. 예.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백색 광원을 씁니다. 그 광원을 이용해서 지문을 이렇게 한번 쭉 보면 이야! 이번엔 진짜입니다. 오, 우리 손에서 나온 수분, 유기물, 무기물들이 여기 묻어 있는 상태에 이 것들을 분말로 입혀서 지문을 현출해내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와. 계속해서 정밀해지고 있는 지문 감식 기술 덕에 이제는 전체 지문의 3분의 1만으로도 용의자의 신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증거까지 놓치지 않고 수사를 이어나가는데요. 지금 침입 흔적이 없는 상황, 그리고 이런 피를 토한 것에 묻어서 움직여서 화장실로 이동한 상황 등을 볼 때는 이분이 평소에 뭐 지병 같은 걸 갖고 있다가 홀로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과학 수사 기법을 배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지? 갑자기 곤충 채집하시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야? 우와! 왜 그러세요? 우와!
아니 웃을 상황이 아닌 것. 우와, 이거 진짜 아니에요? 기한 씨가 온다고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인형입니다. 오, 지금 야외에서 사망한 변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상의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예. 부패된 CC에서 나타나는 구더기. 구더기는 진짜인 건가요? 진짜죠? 아, 이건 가짜입니다. 아, 굉장히 징그럽죠? 아, 그런데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 증거물입니다. 사건 현장의 곤충을 조사한 건 역시 과학 수사의 기법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시신 주변에 모여드는 곤충의 특성과 성장 단계 분석을 통해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면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바로 현장에서 감이 오시나요? 일단은 크기 정도로 봐서는 3령 정도기 때문에 네. 3일, 그러니까 적어도 4일 이전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우리는 과학사관이잖아요.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물들을 가지고 감정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학. 아, 좋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가지고 온 증거물들 갖고 왔거든요. 좀 과학적인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구더기를 이렇게 세워서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구더기의 후기문을 보면 이렇게 슬릿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 있으면 1년기, 2개 있으면 2년기, 3개 있으면 3년기인데 3개 보이시죠? 사망 추정 시간은 범행 시간을 밝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법곤충학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4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실제로 해결된 사건들도 많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화면을 보니까 구더기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살짝 뭐 눈을 질끈 감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망자의 사망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나요? 사건에 있어서 사망자의 사망 시간, 즉 언제 죽었는지가 왜 중요하냐라는 의문점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일련의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사건일 것 같아요. 치과모녀 살인 사건에서 보면 남편도 의사고 아내분도 의사고 1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 집에서 8시 약 30여 분경에 불이 나는 걸 경비원이 목격을 하고 진화를 다 해서 불을 끄고 들어갔는데 욕조에 아내분과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어요. 이 발견된 시간은 9시 30여 분 정도 됐고요. 이 남편은 7시쯤에 자기는 출근을 하러 갔고 8시경에 본인의 병원에 도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타이밍에 이분이 사망한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네, 그렇죠. 이 사람이 나가기 전에 사망했다라고 그러면 남편이 용의자가 될 수가 있고요. 나간 이후에 사망했다라고 그러면 또 다른 피의자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망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사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여기? 오, 교수님. 이 핏자국이 둔니. 아이씨, 저한테 왜 그러세요? 무서워. 교수님? 네, 기현 씨 왜요? 죽은 이를 대신해 범행 상황을 전달해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혈흔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형태를 한번 보세요. 여긴 약간 정원형의 약간 동글동글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피가 약간 타원형으로. 네, 타원형으로 바뀌고 이쪽으로도 가도 타원형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네. 네, 이런 혈흔의 길이와 폭을 재서 각도를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혈흔을 줄로 연결해서 충돌 각도를 분석하면 혈흔의 시작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용한 도구의 종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혈흔 형태 분석을 통해서 지금 사건이 해결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태원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사건 당시에 국내에 없었던 혈흔 형태 분석 기법이 2008년에 도입되면서 19년 만에 진범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제 사건들의 해결을 위해서 오늘도 과학 수사 기법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 수사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선진화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범인들을 잡아서 적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 수사 마스터 김 과장, 범인을 찾으러 갑니다. 오, 보인다. 범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요. 하, 수사망이 좁혀온 줄도 모르고 아직까진 여유로워 보이죠? 잡았다. 김 과장, 무슨 일이야? 아니, 대표님 왜 제 동생 꼼돌이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얘 너무 꼬질꼬질해서 내가 빨아왔는데? 아, 진짜 대표님, 말씀을 하시지. 주세요. 네, 잠시 실종됐던 우리 김 과장 동생 꿈돌이 제가 잘 가져다 놨습니다. 깨끗해졌죠? 네, 좋습니다. 네. 과학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과학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과학 수사의 역사는 얼마나 됐는지도 또 궁금해지네요. 우리 경찰의 통튼 역사를 따지면 1945년도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방되시기네요. 네, 그런데 과학 수사는 1948년도 11월 4일에 저희 이제 경찰청 안에 내무부 치안국 소속의 감식과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11월 4일이 과학 수사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1999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과학 수사과로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 시행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런가요? 봐봐요. 어떻든 간에 그 현대의 과학 수사의 출발점을 논하기 전에 우리 그렇죠. 선조들의 그 과학 수사는 어떠했는지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종 20년에는 그 송나라 원나라 이제 그 고서들 뭐 세원집록이라든가 평원록 뭐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신주무원록이라는 거를 이제 간행을 해요. 저 시대에도 정말 저런 정도로 디테일하게 과학 수사를 했는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신자 판별법이라든가 아니면 검시 지침, 뭐 검시 보고서 양식 같은 거 아니면은 화재로 시신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게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물에 빠진 시체는 배가 좀 나와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와, 조선시대에도 그런 걸 다 알았던 그렇죠. 거고. 궁금한 게 과학 수사에도 좀 분야가 좀 나뉘어 있겠죠? 세부적으로? 과학 수사의 분야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장님이 와서 배웠던 것들은 대부분의 물적 증거라고 하는 파트들이에요. 즉 지문, 유전자, 혈흔, 미세 증거, 족적 이러한 각 분야 뭐 법인류학까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물적 증거라고 보고요. 심리 증거 파트라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체면, 폴리그래프, 범죄 분석 이러한 파트도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누군가를 나쁜 사람은 결코 응징해야겠다는 예. 집념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결국에는.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과학의 원리, 과학의 지식을 밑바탕으로 깔고 여기에 그렇죠. 내가 사건의 진실은 정말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이 집념, 이 집념들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뭐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게 이 과학 수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과학 수사가 모든 사건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보자면 예. 112로 신고하는 모든 범죄가 과수원이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 뭐 아까 꿈돌이. 꿈돌이가 사라졌어요. 이게 범죄와 관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 관련이 없으면 과수요원들이 나가지는 않고요. 네. 범죄와 관련이 의심이 있다고 하면 과학수사 요원들에게 출동을 요청하게 됩니다. 두 분 정말 수많은 사건 현장을 목격을 하시고 또 수사를 하시잖아요. 혹시 해결한 사건 가운데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 9월 26일이었어요. 이제 제가 좀 지금도 생생하게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날짜를. 2009년 9월 26일이었는데 자매가 피살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수사관이 급무살을 타는데 그 살해 현장 방 안에서 이제 혈흔 족적이 발견되고 옆 빌라 사건이 발생한 옆 빌라 옥상에서 동일한 족적이 발견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옥상에 있는 난간을 좀 잡을 개연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문 감식을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나왔어요. 살해 용의자가 특정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일주일간의 이제 형사와 살해범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제 이어지다가 이제 대전의 한 주택에서 검거를 했는데 또 그 사건이 저에게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면은 일부러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이 지문을 딱 채취해서 자기 손가락에 씌우고 맞아, 맞아. 마치 이제 다른 사람인 걸로 숨기려고 이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이게 사실 번외 질문으로 답변을 드려보자면 네. 실리콘 러버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 박 대리님의 지문을 제가 씌워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사실 있습니다. 네, 유사하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건 이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핸드폰이라든지 출입 이런 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문이 손에만 있는 게 아닌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손가락에도 있으니까 네. 얘도 있나? 발가락도 사실 문형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채취하는 DB들이 저희가 없는 것뿐이고요. 사실 2012년도에는 순문이라고 그래서 우리 입술 모형을 본따서 우리 입술 모양도요. 우리 피부처럼 여기에 점조직, 땀생, 피지선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형들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한 10가지 모형으로 나뉘어 놓고 분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과학 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아까 말한 물적 증거 위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순문, 입술 자국이 남아있는 형태의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걸 쓰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순문, 입술 자국이 남아있는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이걸 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건을 좀 더 수사에 활용하겠다 뭐 이런 건 좀 아직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문 같은 경우도 1%의 범인을 해결하는 그런 단서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집념의 사나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가능. 빙고. 그렇죠. 네. 그리고 교수님, 네. 요거는 네. 뭔가요? 가져오신 이유가 네네. 있죠?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법광원이라고 그래서 과학수사 요원들이 현장에서 또는 랩실에서 많이 쓰고 있는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 앞에 보시는 요거는 저희가 UV라고 해서 울트라 바이올릿. 우리 흔히 많이 다르죠? 자외선 차단제처럼. 예, 자외선입니다. 얘는 365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보이는 건 파란색이라고 얘기하지만 450나노의 파란색 빛이 나오는 라이트고요. 앞에 보이시는 요거는 505나노미터라고 해서 초록색 빛입니다. 요 세 가지들이 주로 사용되어지는데 얘는 주로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많이 쓰여지는 법광원입니다. 화폐 위조 같은 것도 네. 확인할 수 있는 뭐 거예요? 빛을 비춰보면 요 안에 혹시 가까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경찰 마크가 들어옵니다. 네. 네, 우와. 경찰 마크가 들어옵니다. 네, 보여요. 네, 이거는 홀로그램이 아닌 형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광염료는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쉽게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면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가운데에 이 빛을 UV 빛을 조사해주면 형광염료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립니다. 네. 뭔가 눈에 딱 띄는 게 보이네요. 네. 이런 형광염료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조 지폐는 대부분이 우리가 A4 용지에 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사하는 것들은 색깔은 지폐와 동일하지만 반사되는 빛들은 그냥 A4 용지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에 파란 빛만 보여집니다. 지문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현장에서 발견되는 혈흔이잖아요. 뭐 자, 그것도 이제 아까 제가 귀여운 제 동생 꿈돌이를 찾기 위해서 또 하영 형이랑 제가 현장을 많이 또 뒹굴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에이. 또. 또 과장하신다. 설마 다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하, 박대리 나를 좀 모르고 다 과장이에요, 과장. 네네네. 일단은 그 혈흔은 말이죠. 이 형태에 따라서 사건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추정이 될 수 있다. 또 뭐 예를 들면 뭐 사용된 그 범행 도구, 이게 날카로운 얘기냐, 아니면 뭐 망치 같은 둔탁한 둔기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걸 분석하는 걸 가르쳐 사음절로 혈흔 분석. 아시겠어요? 김 과장님 오늘따라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네요. 예. 자, 최 교수님, 김 과장님 얘기가 맞나요? 아주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혈흔 형태 분석에는 더 많은 과학적인 비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최 교수님이 알려주신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혈흔 형태 분석 기법에는요, 재미있는 과학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후에 수학, 삼각함수 안 쓸 것 같지만 이곳 혈흔 형태 분석에는 삼각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먼저 혈흔 형태 분석 기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건 현장에 발생되어 있는 혈흔의 크기, 모양, 방향, 분포 등을 저희가 다 각각 판단하고 이 혈흔이 어느 곳에서 왔는지, 즉 발혈부와 생성 원인을 밝혀서 이것들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어떠한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는지 재구성을 해내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순서에 따라서 중첩의 법칙에 따라서 저희가 사건 현장을 재구성해내는 것들이 바로 혈흔 형태 분석 기법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보통 혈흔 형태 분석은 너무 많은 혈흔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6, 7가지만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낙하혈흔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또는 물체로부터 바닥으로 혈액 방울이 떨어지면 생기는 중력 방향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낙하혈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들은 낙하연결혈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손에 또는 물체에 피가 묻어 있는 상태에서 어딘가를 묻히게 되면 이건 묻힌 혈흔이라고 말을 하고, 피가 떨어져 있고 물체에 피가 묻어 있는데 손 또는 도구로 그 피를 쓰는 경우에는 닦인 혈흔이라고 저희는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출혈흔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손에서 나와 있는 동맥이라든지 목 부위 경부에 있는 경동맥에 어떠한 자창을 받게 되면 심장 박동에 따라서 뭉클어질 때 피가 쭉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선상으로 이루어지는 선상 분출혈흔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물건에서 피가 묻어있던 것이 이탈을 해내는 것들을 이탈혈흔, 또는 가격을 할 때 어떠한 물체 또는 사람의 머리 부위에 피가 딱 닿았을 때 피가 방사선으로 튀는 것을 충격혈흔, 충격비산혈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들 중에 충격비산혈흔에는요, 삼각함수와 여러 가지 과학 비법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구하는 공식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 충격비산혈흔에 아까 말씀드렸듯 1에서 3mm 정도의 아주 작은 혈흔들을 쭉 선택을 해서 각각의 혈흔의 장축과 단축을 가지고 충돌 각도를 역사인으로 구하게 되면 이 각 혈흔마다 각각의 충돌 각도가 구해지게 됩니다. 이 구해진 충돌 각도를 혈흔의 줄로 쭉 연결을 하게 되면 한 군데 지점에서 모여지기 때문에 이곳을 저희는 공간 발열 부위 또는 혈흔의 출발점인 오리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몇 회나 있느냐, 현장에 몇 차례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횟수도 정해지게 되고요. 이러한 충돌 각도를 구할 때는요, 충돌 각도 앱 또는 3D 스캐너를 현장에서 바로 촬영하게 되면 충돌 각도와 오리진까지 찾아주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가지고 재구성해내서 사건을 해결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태원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파남동 살인사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혈흔 형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우리 과학수사 요원들이 많은 진실을 찾아내고 한 걸음 더 정의 구현을 위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어딜 가도 곳곳에 CCTV가 참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CCTV에 얼마 정도나 찍힐까요, 대략? 이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 동선을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12시간을 돌아다녔어도 약 100여 회, 뭐 120여 회, 어떤 분은 뭐 4시간 정도만 돌아다녔어도 150회 정도 촬영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뭐 명확한 통계로 나와 있진 않겠지만 아마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돌아다니면 한 150회 정도는 촬영될 거라 생각은 하고요. 물론 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까지 친다면 배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 과장님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다 찍힙니다.
저요? 네. 아, 그래요.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데. 예. 그 CCTV가 활성화되면 이 과학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나요? 아,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CCTV나 블랙박스가 많이 있으니까 네. 뭐 누군지 다 아는데 왜 못 잡지? 과학수사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여러분들도 혹시 물론 이게 박경희 님이 어떤 모형을 하고 가도 여러분들 금방 알아보시겠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네. 사실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게 CCTV와 블랙박스에 담겨져 있는 정보들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 수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영국에서 도입한 프로그램은요. CCTV를 하나하나 열어보면 힘드니까 브리프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개의 동영상을 축약을 해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특정인이 어디에 몇 시에 왔다 갔다 했는지 혹은 1시간짜리를 CCTV 보려면 1시간을 내내 봐야 되는데 30분으로 축약을 해서 왔다 갔다 한 동선이 다 표시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CCTV나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형사팀이 수사에 정말 의지 있는 사람들은 피의자가 제1의 범행 현장에 오기 전에 저 먼 곳에서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딱 만졌던 곳, 음료수를 먹었던 곳, 담배꽁초를 버린 곳을 찾아서 저희에게 의뢰를 합니다. 제2의 현장까지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의 수사가 네. 조금 더 미진할 수 있었던 제2의 범행 현장에서 그 피의자의 유전 정보 또는 지문을 채취해 오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네. 아니 화면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이런 건 어때요? 요즘 막 3D 프린터 이런 거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은 영상 속 인물이나 차량을 이 3D 프린터로 재현하거나 입체적으로 만들면 뭔가 수사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괜찮네요. 그게 이제 우리 경찰청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저건데 그 예전에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 보면 네.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검거가 되면은 뭐 어떤 장면이에요? 종이 한 장 들고 사진 딱 이렇게 찍고 또 버그샷. 측면에서 찍어서 이렇게 우리가 수법 사진을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3D로 촬영을 해요. 그렇죠. 네, 3D로 촬영을 하고 기존의 2D로 촬영됐던 사진은 3D로 복원을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찍힌 CCTV가 그 범인의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 우리가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이게 매칭을 해가지고 그 후보군을 추출해내는 그런 3D 얼굴 인식 시스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죠.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평소 과학 수사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궁금하셨을까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수사와 관련된 용어는 많이 접했지만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파일링이랑 과학수사랑 범죄 심리학의 차이는 뭔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반석동에 사는 유승아입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경찰 사람들은 집에 언제나 안전하지 않나요? 경찰 사람들 집에도 도둑이 되나요? 너무 궁금해요. 시에서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학 수사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요. 네. 프로파일링, 범죄 심리학, 과학 수사의 차이가 뭔가요? 이거는 약간 예전에 우리가 수학 공부하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게 포괄적 개념이냐, 네. 개괄적인 개념이냐처럼 사실 가장 큰 테두리 안에는 과학 수사라는 일종의 우리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희가 물적 증거 파트인 자연과학의 뭐 물리학, 생물학, 뭐 자연과학 분야와 심리학 그리고 뭐 법최면과 같은 사회과학까지 다 총틀어서 저희 과학수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증거물들이 아까 말한 과학수사와 뭐 범죄 심리 이런 게 다른 것은 아니고요. 과학수사 안에 물적 증거 파트에는 이러한 과학수사의 아까 지문, 혈흔, 미세 증거가 포함되어 있고요. 법최면, 프로파일러 이런 것들은 심리 증거 파트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가장 큰 그림은 과학수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분나 더 있군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귀여운 공주님께서 아주 깜찍한 질문 해주셨는데 경찰 집에도 도둑이 드는지. 이거 저도 좀 궁금하네요. 간이 좀 배 밖으로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좀 솔직히 말씀드렸어. 예. 저도 이제 제 차량 안에 있는 차량문을 시정을 안 타보니까 차량 안에 있는 동전을 이제 가져갔던 사건이 있는데 어허.
이게 아마 경찰관들 뭐 경찰차라고 그래서 경찰 집이라고 그래서 맞아요. 거기 모르지. 경찰의 집 뭐 이렇게 쓰이진 않잖아요. 모르지. 네, 들어와서 보니까 무슨 사진에 뭐 경찰복을 입고 경찰 있으면 제복 있다. 경찰 집이니까 또 가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저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경찰관들도 피해를 당했지만 아마 이야기를 또 않는 우리 경찰관들도 많을 거예요. 예, 예. 경찰관이라고 해서 절도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안 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피싱 당한 경찰관도 있잖아요. 네, 판사님도 계시고 그렇듯이 그럴 것 같아요. 꽤 많죠. 말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과학 수사와 관련된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뭐 K-팝 또 영화 같은 K-문화가 최근에 세계적으로 참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 K-과학 수사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때는 바야흐로 2019년도 마지막 그 12월 마지막 주였어요. 그 2020년 첫째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베트남 하노이 형사과학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감식, 현장 감식과 그 국과수를 이제 합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베트남 경찰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과학 수사와 기법 이런 것들 이제 교육을 교수연으로 이제 갔다 왔는데 동남아뿐만이 아니고 중동이라든가 뭐 중남미 지역 여러 곳으로 이제 어떻든 간에 과학수사 요원들하고 이게 가가지고서는 교육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뭐 대단해 보이시는데 갑자기? 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처음으로 케냐를 2016년도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오지더라고요, 오지. 네네. 거기도 이런 세미나를 하러 가신 거예요? 네네, 그때도 똑같이 경찰관들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2주 동안 동일하게 이 치안 한류 사업이 우리 경찰청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양 교수님, 네. 이제 보다 더 과학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학 수사 기법들이 계속해서 또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네, 음주 대사체를 활용해서 음주 여부가 시간이 대략 언제쯤 됐던 건지가 8시간, 기존 8시간에서 뭐 72시간으로 연장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교통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사용하는데 과학수사에서는 사실 대부분 변사자의 언제 음주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과수에 의뢰를 하면서 그곳에서 음주 여부 또는 알코올 도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실내를 3D 스캐너로 이 위치들을 적외선을 이용해서 실제 촬영을 하고 위에서는 항공,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이 두 개를 병합을 시켜서 하나의 장면에 실내외부가 모두 다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신기법도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를 이제 불신검문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수배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우리 경찰 PDA로 조회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수배다 아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카메라가 장착된 고글을 착용하고 그 해당되는 상대방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수배자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또 기체 중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얼마인지 아니면 폭발물과 관련된 그런 성분들이 있는지를 기체의 성분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바로 확인해주는 이제 그런 사업도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학 수사의 발전을 통해서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또 성공했다고요? 더 놀라운 세상, 편리한 내일을 위해 노력 중인 국내 연구진의 따끈따끈한 개발 소식들,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염증 부작용을 없앤 새로운 형태의 알츠하이머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알츠하이머병의 유일한 치료제 아두헬름은 면역 반응에 의한 부작용으로 뇌부종과 뇌출혈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 물질은 뇌출혈 등의 신경세포 손상은 없는 반면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최근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졌는데요. 농촌진흥청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밀가루를 대체할 쌀, 가루미를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농민들의 한숨은 덜어주고 소비자들에겐 건강을 선물하기 위해서인데요. 가루미는 일반 쌀과는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빻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식감은 훨씬 더 쫄깃하고 쫀득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쌀의 무한 변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홀로그램 기술 구현에 필요한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기존에 홀로그램을 구현하는 소재는 대량 생산이 어렵거나 열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매우 얇고 열에 강한 반면 원료의 구성이 비교적 단순해 공정도 쉽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구현, 자동차에 들어가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양열 직광판까지 여러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개발 소식이 들려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전해드린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신락 같은 단서 하나로 진실을 추적하는 과학수사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평소 이렇게 강의만 하고 교육생들 만나고 현장만 다녀봤는데 스튜디오 촬영이 처음이어가지고 네. 많이 긴장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한 여러분들이 되게 편안하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광이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떤 때가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출연하기 전에 솔직히 이렇게 예전에 그 찾아보지 않던 읽지 않던 책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덕분에 정말 오늘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수사 기법에는 우리의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범죄의 진상을 밝혀내려는 이들의 끈질긴 노력이 담겨 있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마부위층. 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이 끈질긴 노력, 이것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대한민국 과학수사대가 바로 이 마부위층의 표본이 아닌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1년 365일 내내 우리의 안전을 좀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